안녕하세요. 얼리어답터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그동안 촬영을 못했었는데요. 다시 한 달에 한 번꼴로 유튜브 촬영은 하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흔하게 있는 병들 중에서, 그리고 내시경을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도대체 무엇인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산균 선전에서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점막하고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형 모양으로 생긴 세균인데요. 세균은 위산에는 웬만하면 다 죽는다, 위산에 살아남는 세균이 어디 있냐, 과거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헬리코박터는 이 위산에 저항해서 굉장히 잘 살아남는 그런 세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이 위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1994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바람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인자로 규정했으니까 헬리코박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로 인해서 위암이 예방되었다는 대규모 스터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저널 NEJM에서는 2018년도 논문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치료 자체가 위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와서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치료 역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유병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은 이미 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기에는 균 치료가 좀 힘든 과정도 있고 과잉 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 경우일 경우에 나왔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헬리코박터의 감염 경로가 궁금하실 텐데요. 경로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이 마시던 물을 받아서 또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음식도 한 그릇에 놓고 같이 이렇게 퍼먹는 습관,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전염되기도 합니다. 또 입에서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전파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이라든지 연인 사이들이라든지 이 감염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리 치료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증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무증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인 사람이 무증상 감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많이 감염이 됩니다. 아주 일부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벼운 소화불량, 급성위염, 만성활동성 위염, 미란,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시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헬리코박터 검사는 안 하셨나요? 안 되어 있나요? 혹은 제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내시경을 한다고 모든 환자들에게 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이 보험 적응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게 되면 의사가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 병이 없는 경우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검사 전에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혹은 비급여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검사를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헬리코박터균의 보험 적응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위궤양 등의 소화성 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에 저희가 내시경 들어가서 보다가 궤양이 보이면 일단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암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조기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트 림프종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림프종이 의심될 때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 외로
ITP라고 해서 이디오패틱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20, 30대 젊은 여성에게서 특별한 원인 없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ITP가 명확하게 진단된 경우에는, 그러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보험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보험 적용의 기준은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정립이 된 건데요. 보험 기준이 정립됨과 동시에 그 외의 기준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 부담 하에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사실 검사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약간은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 이후로 이제 원해서 하는 경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가이드라인 자체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원래 헬리코박터 치료 기준이 7일에서 14일 치료 기준이었던 것들이 가이드라인 상에서 웬만하면 14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동시요법 치료로는 한 10일 정도 1차 치료를 하고,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2차 치료를 하고, 그 1차 치료 약제와 2차 치료 약제들의 조합을 변경해서 가이드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만큼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셔서 치료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다양한 루트로 개발 중이고 개발된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통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위내시경을 하면서 바로 감염증이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에서 조직을 떼서 CLO 검사라는 키트에 조직을 넣고 색깔이 변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UBT 검사라고 해서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금식을 하고 오시면 간단한 알약을 먹고 나서 튜브를 통해서 불어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피를 뽑아서 헬리코박터 항체가 있는지 보는 것인데요. IgG 헬리코박터 안티바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2가지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라든지 검사 치료 후의 경과를 보는데 사용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검사 자체가 간단하고 과거의 감염력을 보는 정도로는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혈청 검사를 통해서도 헬리코박터 감염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침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여부를 알아내는 키트가 현재 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3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증의 치료는 대한소화기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작년 2021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바꾼 이유가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은 1차 치료에서 치료 성공률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나서 치료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스터디에 따르면 1차 치료 2주 치료를 했을 경우에 헬리코박터 치료는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 7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3명은 2차 치료 혹은 3차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가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생제 오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좀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는 약제가 상당히 먹기 힘듭니다. 대부분 치료해 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빌어보면 이렇게까지 치료해야 되나, 죽다가 살아났다, 설사가 너무 심하다, 계속 토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밥을 통 먹지를 못했고 이거 치료하느니 치료 안 하겠다라는 반응이 있는 환자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의외로 그렇게 힘들다는데 먹고 별거 없었다, 설사라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물음변 정도 봤다는 분까지도 있고 다양한 환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치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불편했다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심지어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분은 너무 구토가 심하고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치료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치료 실패가 되고요. 2차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좀 힘들더라도 만약에 참을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치료 기간은 다 채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위궤양 환자, 십이지장 궤양 환자, 이 궤양 환자들은 꼭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위궤양 환자 중에서 일부는 위암 중에 보만 타입 2에 위암하고 위궤양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궤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궤양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궤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헬리코박터균이 발암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 있으신 분들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서 이제 조기 위암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조기 위암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트 림프종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일부는 헬리코박터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위암 환자의 직계 가족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철결핍성 빈혈,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헬리코박터 박멸 치료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더 권하는 치료인데요. 림프요포성 위염, 결절성 위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헬리코박터균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보험 기준에 들지는 않더라도 치료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서 헬리코박터 치료 후에 기능성 위 장애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약은 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7일에서 14일로 되어 있어서 14일을 치료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치료요법으로 10일을 사용을 합니다. 동시치료요법의 특장점이 있고 통상적인 치료의 특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동시치료 10일 요법은 약이 좀 많이 셀 수 있고요. 이 14일 요법도 약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항생제와 이제 궤양을 치료하는 PPI 제제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3가지, 4가지 정도의 약제들이 들어가는데요. 1차 치료는 주로 아침, 저녁으로 2번 먹게 되고요. 2차 치료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한 4번 정도 먹게 됩니다. 약 먹는 동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 합병증은 위장장애, 소화가 잘 안 되고 되게 부대끼고 울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증상은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 먹을만 하더라, 너무 겁먹었다 하는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쉽게도 제균 치료가 충분히 다 안 돼서 1차 치료에 실패하셨다면 2차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2차 치료는 치료 약제도 좀 많고 좀 더 힘든 건 사실이지만 보통 2차 치료를 해서 치료를 완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2차 치료에 실패하면 3차 치료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감염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치료해 놓으시고 회식이나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의하시고 음식이나 식당에서도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시경을 안 하고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급여 기준이 안 되더라도 병원마다 종합검진이라든지 비급여 진료에 묶어서 요소 호기 검사를 본인 부담으로 받아보시거나 요즘에 종합검진에는 혈청검사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혈액검사에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진 않죠.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근거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논문상에서 좀 억제되더라, 치료가 아니라 좀 저항성이 있더라, 이런 유산균이.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더 과학적인 근거를 본 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편하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얼리어닥터 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